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까지 동양연합 시리즈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일본을 살려두신 이유와 그리고 만주에 세워질 뻔했던 이스라엘, 그 일본의 후원을 통해서 이제 세워질 뻔했던 그 만주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밑밥을 한번 쫙 깔았습니다. 이제부터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동양연합 자체에 대한 분석에 들어갈 거예요. 먼저 이 동양아시아연합의 근원이 되는 이 아시아주의라고 하는 개념의 허화시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아주의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역시 하늘 아래 새 거는 없었습니다.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서요. 제가 휴거 이후 시리즈에서 이제 휴거 이후의 환란 와중에 정세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당연히 온 세상을 다 꿀꺽 삼켜서 지배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뜻밖이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문의해주신 분들 많으셨는데 10개의 뿔이 세계를 10대 구역으로 나누어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놀라셨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10개의 뿔, 열왕을 세계정부 10대 구역으로 예상했는데 성경적인 팩트를 보시면 10개의 뿔은 세계정부 10대 구역이 아니라 유럽 합중국 10개국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덜컥 세계정부 총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유럽 1개국의 정부 수반으로 시작해서 유럽 합중국의 통합 대통령으로 부상합니다. 이어서 유엔 사무총장을 겸하는 식으로 명목상 세계 대통령에 취임해요. 후 3년 반에 들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시기에 이르러서야 아예 전 세계를 자신의 손에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루미나티의 기념 코인에 세계를 10대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10뿔이 세계정부 10대 구역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것과 별개로 세계를 10개 구역으로 블록화시켜 나누는 것도 일루미나티의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10개 아다리가 그냥 맞아 들어간 겁니다. 각국을 하나하나 격파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 수 있는 노릇이니 블록 단위로 묶어놓아서 상대할 적의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물론 쪽수가 줄어든 만큼 하나하나의 덩치는 더 커지겠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유럽 합중국을 포함한 10개 구역으로 재편되고 유럽 합중국의 적그리스도가 명목상의 총의장 내지 총통으로 앉게 되면 전 3년 반가량은 구역 간의 조율과 구심점 노릇을 하며 조곤조곤 지내다가 후 3년 반에 들어서 본색을 드러내죠. 명목상이 아닌 진짜 세계 지배를 위해 침략에 착수하여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중동을 꽂고 남아시아는 병참 기지화시켜 자원과 인력을 수탈하는 빵 셔틀로 만들죠. 그야말로 세계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명실공히 단일 세계 정부의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정부는 천하 통일이 아니라 천하 3분에 그치는 것이 결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최대 지배 영역은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 전 아프리카를 평정하는 데까지입니다. 마국왕 고기 지배하는 소비에트 연방과 동방의 왕들이 다스리는 동양연합은 끝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놓이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격돌합니다. 삼국지에 비하자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정부를 삼국 중 가장 국력이 강대했던 위나라에 비교할 수 있고 마곡왕 곡의 부활 소련을 촉나라에 비교할 수 있어요. 동방의 왕들의 동양연합을 오나라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배하는 영토 인구 비율로 따져서 비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 시절부터 명목상이나마 세계정부 총통, 유엔 사무총장, 세계 대통령 타이틀이 있었을 겁니다. 천자를 끼고 정통정권 행세를 하던 위나라의 조조와 상당히 겹쳐요. 그러고 보니 위나라 대군의 침략을 손권이 메인으로 유비가 서포트로 하여 막아내는 적벽대전도 아마겟돈 전쟁과 묘하게 비슷합니다. 거가 마곡은 에스겔 38장에서 망하지 않았나요? 이스라엘을 치다가? 라고 여쭤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성경 엔간하면 킹제임스로 보세요. 갤럭시가 아니고 에스겔 39장 2절 너의 6분의 1만 남기며 킹제임스에서는 말입니다. 개역 개정,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곡과 마곡의 잔당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다 몰살당하는 소련 연합군의 전력은 총전력의 5분의 1입니다. 6분의 5입니다. 아직 6분의 1은 남아서 곡과 마곡의 명맥을 잇고 있어요. 워낙 거대한 전력이라 썩어도 준치고 부자 망해도 3년이라고 6분의 1을 망정 띵깔 수가 없습니다. 시베리아, 카프카스, 우라 일대의 자원을 기반으로 복구에 착수하여 후 3년 반 말미에 이르면 다시 적그리스도를 향해 침략의 칼날을 겨눌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 말씀. 이것도 킹제임스로 엔간하면 보세요. 다른 역본들은 죄다 동북에서 소문이 하기 때문에 영문 모르는 사람들은 동북쪽으로 생각하는데 동쪽과 북쪽입니다. 이 상황은 동쪽에서 동양연합군, 북쪽에서 소련연합군이 마치 제갈량의 마지막 폭발에서 오나라와 촉나라가 위나라를 협공하듯이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이 중 동양연합이 먼저 도착해서 적그리스도와 격돌하는 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가페 목장 카페지기 돌쇠 영감이 기념을 잡았거니와 마귀와 합일된 적그리스도의 인 메인히 그와 거의 맞짱을 뜰만한 레벨의 세계급 리더인 글로벌 히들이 지배하는 환난기의 양상은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미래소설인 1984년에 묘사된 그 세계의 모습이 딱 이래요. 작품 속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3대 초거대 강대국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자원과 인력을 삥뜯기고 있는 중립지대로 나뉘어있죠. 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남아프리카, 영국을 지배하는 오세아니아와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륙과 러시아를 지배하는 유라시아, 중국, 일본, 몽골, 티베트 등의 동아시아 일대를 지배하는 이스트 아시아가 서로 각축장을 벌이고 있는데 본 게시탐정은 초등학교 때 처음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읽고 성장한 후 시대의 징조에 대해 분별하게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뭐가 궁금했냐? 세계 정부는 10대 구역인데 왜 이 소설에서는 3대 초강대국밖에 없는 거죠? 라는 의문을 가졌단 말입니다. 퀘스천 마크 뿅. 거기에 대한 해답은 후 3년 반에 들어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침략 전쟁을 개시합니다. 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를 집어삼키고 아프리카를 먹어치우고 있을 무렵 소련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섬나라인 영국을 제외한 유럽 내륙 일대를 모조리 쓸어 삼킴으로써 완성한 세력도예요. 조지 오웰의 해안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300일 위원회의 계획서를 직접 보고 글을 쓴 것이라 생각될 정도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만 그냥 설명하면 너무 내용이 적어서 양념으로 그 문재인이가 좋아하던 그 양념으로 좀 더 그냥 부가 설명 드리는 겁니다. 싫은 건 아니죠? 싫어도 그냥 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째 보면 이제 거의 관심 경계 분석이 어디냐? 적그리스도의 유럽 합중국 혹은 신세계 질서에 단일 세계 정부에만 모든 촉각이 다 쏠려 있었어. 사실 그 인간들이 대환란을 연출하는 메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기도 한데 성경에서는 또 이제 동방의 왕들은 엑스트라도 못 되는 다적입니다. 마곡왕 곡도 딱 한 번 출연했다가 사라지는 조연이죠. 근데 적그리스도와 유럽 합중국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쪽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라고 해서 환란의 운명 속에 피해 갈리는 만무합니다. 그 10개 블록 속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소속될 그룹인 동양연합에 대한 관심은 너무 저조하다 이거예요. 지배 이념에 대해서도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정부에 당연히 신세계 질서라고 하면 되고 마곡왕 곡의 부활소련에 당연히 공산주의겠죠. 근데 동방왕들의 동양연합의 지배 이념은 뭘까? 저는 허벌나게 궁금했거든요. 흔히들 중국이 동방왕들 중에 수괴가 될 것이니 당연히 중국의 이념을 따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되지 않을까? 친중 공산체제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아니요. 중국이라는 그 나라를 지배하는 이념이 될 수 있어도 동양연합을 아우르는 이념은 못 됩니다. 아무리 중국의 지도자가 동방왕들의 수괴가 된다 해도요. 그게 꼭 그렇지 않다니까? 그리고 이 동방의 왕들의 영수란 개념도 그 아가페 목장 돌쇠집사가 그냥 독자적으로 만든 개념이고 실제로 성경에 그런 개념 없습니다. 성경은 동방의 왕과 그 수하들이 아니라 동방의 왕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멋대로 그런 친중 공산체제를 강요하려 든다면 그렇지 않아도 적그리스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판에 스스로 내부 총질, 우파, 분열 이런 걸 일으키는 패착이 된다는 걸 그 짱깨들의
수괴들이 모르겠어요? 유럽 합중국은 열왕의 한 뜻을 품고 각자의 주권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긴다라는 묘사가 또 있어요. 근데 동방의 왕들은 그딴 거 없습니다. 유럽 합중국이나 부활 소련과는 달리 동양연합은 각국이 자신들의 국채와 주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결속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거는 먹히는 거지만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당대 당으로서 이제 공동 공천을 해서 선거 연대를 하는 것은 주권을 유지한 채로 그냥 결속만 하는 거라 그런 체제입니다. 동양연합은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혹여나 조지 오웨르 작가가 무슨 힌트라도 남긴 게 없나 싶어 다시 1984년을 열심히 읽어봤는데 동양연합의 지배 이념에 대해서는 뭔가 아리송해. 서쪽에 흐르는 바닷물처럼 불투명하다고요. 단일 세계정부에 해당하는 오세아니아의 경우 영사 이게 대사관 영사관 그게 아니고 영국 사회주의를 신어로 줄여서 영사입니다. 잉글리시 소셜리즘인데 잉사까지만 나와요. 잉사까지만. 아무래도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300인 위원회가 통제하는 신세계 질서니까 그래서 영국 사회주의라고 썼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가 사회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 알겠죠? 예? 영사야. 부활 소련에 해당하는 유라시아의 경우 네오 볼셰비즘인데 소련 해체 이후 다시 부활되는 소련의 이념으로 손색이 없는 명칭이며 그야말로 신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연하 전하 사이 좋은 빨갱이 친구여이. 예? 근데 사실은 이 영국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공산주의입니다. 진짜 원래 공산주의 개념 자체가 신세계 질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북한 같은 이런 데는 이제 그거를 변형시킨 아날로그 이제 공산주의라니까. 이렇게 오세아니아와 유라시아 단일 세계정부와 부활 소련은 너무 깔끔해서 의문이 없는데 동양연합에 해당하는 이스트 아시아의 경우 죽음 숭배라는 뭔가 뭐지? 이런 이념이 되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뉴에이지 비슷한 건가 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뉴에이지가 퍼져도 서양에 퍼져야지 동양에 퍼질 일은 만무합니다. 동양 철학이 서양에 넘어가면서 뉴에이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종교 이념은 될 수 있어도 통치 이념은 될 수 없거든요. 뭐지? 죽음 숭배가 뭐길래 한국, 중국, 일본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로 뭉치게 만들 수 있었을까? 자,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죽음 숭배라는 단어 자체는 일단 내려놔요. 역대 아시아 역사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전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한마음 한뜻을 갖게 했던 그런 이데올로기가 존재했었나? 이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랬죠. 죽음 숭배가 무엇일까가 아니라 어떤 이념이 그 죽음 숭배에 해당할까? 라는 접근의 전환, 발상의 전환인 겁니다. 하늘 아래 색 없었습니다. 민족도, 풍습도, 삶도, 통치 체제도, 정치적 사상도 모두 달랐던 한국, 중국, 일본을 모두 공감시켜 고개를 끄덕이고 하이파이브를 치게 했던 그 이데올로기는 실제로 존재했어요. 바로 오늘의 제목인 아시아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19세기 중엽 서세 동점의 시기에 서구 열강의 동양 침략이 노골적으로 행해진 무렵이었죠. 한중일 삼국은 너나 없이 전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청나라는 아편전쟁을 비롯해서 온갖 폐악질을 당했어요. 일본은 페리 제독의 흑선으로 인해 강제 개항을 당해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눈을 떴죠. 당시 조선이었던 우리나라는 뭔가 밖에서 일이 나고 있다는 걸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었고 한중일 삼국이 공동 근대화를 통해 연대하여 서구에 대항하자는 흥아론과 함께 일본은 아시아와 끊고 적극적인 서구화를 추진하여 서구의 일원이 되자는 탈아론이 대립하기 시작했어요. 세계사나 한국 근대사 수업 들어보신 분들 탈아론, 흥아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신을 거쳐 제일 빨리 눈을 떴어요. 그래서 아시아주의도 일본으로부터 출범했습니다. 천황을 받들어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존황양이 사상을 아시아 범위로 확대시킨 거예요.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
아시아 전체가 단결하여 서양 오랑캐 열강의 아시아 침략을 물리치자는 사상이 바로 그 근간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흥아론과 탈아론 중 흥아론이 아시아주의에 해당하며 탈아론은 정반대예요. 유명한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입구론이죠. 야만적인 악랄한 친구인 청나라 조선과 절교하고 서구 열강에 합류하자는 거지 딸딸이 같은 논리로 귀결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가자. 구자는 구라파, 유럽을 합니다. 원래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렇게 흑화한 이유가 있어서요. 원래 이 사람이 아시아주의자입니다. 원래 믿던 사람이 배도하면 그게 더 무섭다 그러잖아. 이 아시아주의자였던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제 한중일 삼국의 연대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조선의 김옥균을 적극 후원을 했어요. 조선인의 한글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 사람이 이제 국한문 혼용을 이제 많이 후원하고 사제를 털어서 본인 주머니 털어가지고 한글 활자를 제조하는 비용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쿠자와 유키치가 눈깔이 디비진 게 뭐냐면은 갑신정변이 이 같은 아시아 친구인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조선 조정에서 이제 개화당 주동자들의 삼족을 멸하는 처분을 내리면서부터요. 조선이 망하는 것이야말로 조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정말 헬조선 지옥불 반도 같은 극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이 탈아 입구론에 대해 도야마 미쓰루 이 사람의 도야마 미쓰루 이 사람의 부하 중에 그 야인시대 나오는 하야시가 있었죠. 부하 겸 사위였나 그랬는데 또 가스 가이슈 등은 흥아론을 더욱 외쳤어요. 일본 단독으로 서구에 대항하는 것은 무리이니 조선과 청나라와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스 가이슈 이 사람은 이제 그 도쿠가와 막부 주요 인사기도 했는데 조선은 지금은 약소국이지만 과거에는 일본의 문명을 전파한 스승이었다. 그러니까 조선과는 어떻게든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죠. 도야마 미스루가 일본 야쿠자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선 조정에서 홍종우라는 프랑스 유학파 자객을 보내 김옥균을 암살하는 폭거를 저질렀죠. 순식간에 일본 내에서는 저런 무개념한 조선과 꼭 연대해야 될 의미가 있나? 라는 회의론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결국 일본이 제창한 아시아주의는 오히려 탈아론과 뒤섞여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정신나간 이단 사이비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침략이 되고 말았지만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근본적으로 나쁜 주장이 아니었어요. 의도는 좋았다였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아시아 열국이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단결의 이념으로는 매우 괜찮은 거였어요. 일본만이 아니라 조선의 개화파 지식인들도 이 아시아주의에 공감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안중근 장군이십니다.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은요. 지금 기준으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딱합니다. 헐해요. 이거 무슨 친일 책이냐? 이런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요. 왜냐하면 이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에 담긴 기본 이념적 바탕이 뭐냐? 한중일 삼국의 연대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아시아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뭐 이거랑 이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나 이런 사람들에서 아시아주의가 나올 때 청나라에서도 그때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 조선이 나아갈 길은 친중국, 연미국, 결일본 하는 게 최선의 방치라 했어. 중국과 친하고 미국과 연합하고 일본과 결속하는 게 조선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굉장히 괜찮은 말이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시아주의에다가 한미동맹까지 곁들인. 그러니까 아시아주의는 당시에 정말 좀 깨어있다는 지식인들이면 누구나 공감하던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안중근 장군은 일본이 스스로 이제 아시아의 맹주라 칭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가 연합해야 된다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했어요. 한중일 삼국이 연합하는 것은 반드시 수평적 연대여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죠. 그걸 안 지키고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려 드니까 안중근 장군께서 몸소 그 전범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형하신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일본의 자유당, 우익단체, 자유민권운동가를 비롯해서 정치계 내외를 막론하고 굉장히 또 많은 인사들이 아시아주의에 입각해서 조선의 근대화, 계몽운동, 개화를 지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괜히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많이 생겼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에서도 아시아주의에 따라 일본이 한국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테지만 여기에 또 비운이 있었다니까. 일본의 집권자들과 관료계층들은요, 아시아주의를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동상이몽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돼 버렸던 거죠. 근데 그런 내막을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나라 그 개화파 지식인들은. 이 헬조선 지옥불 반도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무력이라는 극약 처방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조해버렸어. 한일 합병조차 나라를 일본에 먹히는 게 아니라 국가연합 내지 합중국 연방제 형식으로 한국의 주권과 국채는 유지한 채 일본의 서포트를 받아 나라를 근대화시키려는 단계라고 믿어버렸던 거예요. 에? 하여튼 그놈의 연방제는 진짜 그때도 문제고 지금도 문제다 진짜. 에? 그때도 문제이고 지금도 문제니요. 뭐 그 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36년 시부를 흔히 친일파들이 하는 별명,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주려고 할 줄 알았지 먹어치우려고 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많은 친일파들이 그걸 진짜라고 믿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일진회의 수괴 이용구입니다. 한일 합방 건의서를 만들 정도로 적극적이었다가 그 한일 합방이 일방적인 흡수였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바보짓을 했다. 처음부터 속았다. 비탄에 잠긴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덧붙여 일진에는 처절하게 강제 해산과 토사 구팽 크리티컬. 한일 합방 후에 공로금으로 주기로 한 돈의 5%밖에 일진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일진회 회원들은 그대로 거지행. 근데 이것은 다만 이건 이제 결과론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시대 현장에서 관점으로 보자면은 앞전 바로 앞시기에 세도 정치로 나라가 거덜났어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실패해서 나라가 진짜 헬조선이 됐습니다. 조선의 생존과 발전을 일단 생존이라도 위해서 아시아주의에 합류한다는 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당시 조선의 개혁파들을 도왔던 일본들 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아시아주의에 입각하여 도왔던 이들도 적지 않았으니까 안 속고 꿰뚫어 보기가 정말 힘들었죠.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다의 전형적인 케이스고 뭐 잘 해보려다 희망한 거지만 어쨌든 결과는 나라 팔아먹은 친일 반민족 매국노라는 거지. 단재 신채호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본이 외치는 아시아주의가 변질될 걸 꿰뚫어 보셨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비주류였습니다. 결국 국내 자생적 아시아주의 계열들은 친일파와 독립군으로 양분돼 버립니다. 일본의 아시아주의가 일본 제국주의로 변질되고 한국의 아시아주의는 친일 매국노와 항일 독립군으로 쪼개져 버릴 때 중국에서도 아시아주의의 이념이 싹트고 있었으니 바로 순원 선생이에요. 손문 선생. 중국의 국부입니다. 그가 제창한 대아시아주의는 이제 서구식 제국주의를 패도 그에 대항하는 아시아주의를 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시아주의와도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일본의 팽창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제대로 개념을 잡고 아시아주의를 시행했다면 성사되었을 열강에 대한 저항을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누가요? 순원 선생. 비록 당대에 힘이 있었던 일본은 스스로 침략의 길을 선택해서 아시아주의에 대의를 저버리고 그 아시아 친구들을 침략해 먹어치우는 걸 택했죠. 그러면서 오족 협파라느니 대동아 공영권이라느니 일본이 서구 열강에 압제를 당하는 아시아 열국을 해방시켰다는 개드립을 치다가 무덤을 파고 왔지. 거의 조선인민군이 6월 28일에 서울을 해방시켰다는 개소리와 비슷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일본 만화 배틀로얄에서 영화도 있는데 이게 만화 원작입니다. 섬에 던져져서 서로 죽고 죽여 한 명만 살아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학생들 중에 가장 기량이 뛰어났던 학생이 키리야마 카즈오예요. 얘가 이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다른 애들 그 규합해가지고 힘을 모아 섬을 빠져나가고 뒷면이 나오면 싹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빠져나간다 라고 했다가 뒷면이 나오는 바람에 살인마가 된 거지. 이거는 이제 만화책 그 배틀로얄 원작이 나옵니다. 영화에는 안 나와요 이 대목이. 후후. 비록 그 당대에는 비참한 패착으로 끝났지만 서구의 침략에 대항하는 단결된 아시아를 열망하며 한중일 삼국의 연대를 추구하던 아시아주의는
각국의 국가 체제와 통치 이념과 무관해요. 한마음 한뜻으로 아시아 열국을 뭉치게 하는 동양연합의 이념으로 적용되기에 충분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100년 전에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노려보고 있고 바다 건너에서는 백인들이 쳐들어오라는데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되겠수? 라는 물음에서 아시아주의가 시작됐습니다. 대환란의 시기에도 동일해요. 북쪽에서는 부활 소련이 노려보고 있고 바다 건너에서는 단일 세계정부가 쳐들어오려 하는데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되겠수? 라는 논리로 아시아주의는 다시 부활하여 동양연합의 이념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서구 열강으로부터 침략을 당해봤죠.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참변을 당해봤죠.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방패막이로 써먹어봐야죠. 각자 속셈은 다를망정 아시아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치게 되며 마침내 동아시아는 1984년에서 조지 오웰이 예견한 제3의 초거대 강대국 이스트아시아로 출범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 기억이 생생했던 조지 오웰은 당연히 일본이 외치던 대동아 공영권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리가 없어요. 그 사악한 내막까지는 알 수 없었겠지만 모든 아시아가 하나로 뭉쳐 영미열강에 대항하자는 외침과 그 외침을 부르짖으며 가미가자를 하고 옥쇠하며 목숨을 초계같이 내던지던 군병들, 그런 죽음에 환호하며 숭앙하는 모습을 보며 미래 이스트 아시아의 이념인 아시아주의를 향해 죽음 숭배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영웅 안중근 장군의 순국전 리순 감옥에서 집필한 동양편언의 일부를 살펴보면 환란기 동양연합의 양상을 둘러볼 수 있어요. 지금은 한중일 삼국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자중질환을 벌이지만 환난기에 접어들어 함께 뭉쳐야 함을 깨닫게 된다면 그 이념이 될 아시아주의를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에서 기초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삼국에서 모두 존경받으며 삼국 평화의 상징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분이 바로 안중근 장군이세요. 안중근 장군을 마스코트로 한중일 삼국이 아시아주의로 뭉치는 계기가 생겨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봤자 대환란, 우리는 하늘나라 스크린으로 구경하게 되겠지만 말이에요. 자, 안중근 장군께서 쓰신 동양평화론 일부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뻗쳐오는 환난을 동양 사람이 일치단결해서 극력 방어함이 최상책. 한국과 일본과 중국 3국의 협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공용화폐를 사용하며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연합군을 창설하여 서양 제국주의 침략에 공동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안중근 장군은 일단 7년 대환란 때의 미래를 보고 왔나봐. 동양평화론입니다. 안중근 장군께서 쓰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동방의 패왕 시진핑의 허와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의 번외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뭐 휴거 이후에도 그렇고 중국이 건재하다는 상태에서 이어온 거지만 사실 중국의 운명은 그렇게 안녕하지 못합니다. 중국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곱다시 그동안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굴기를 내려놓고 대가리 쳐박고 동양연합으로 합류하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 동방의 패왕 시진핑의 허와실에서 바로 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